극단주의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까?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너 팸이야? 라는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박동수 작가의 동료에게 말 걸기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책플릭스 아니면 요즘 추리 영화만 보고 있는 본입니다. 뭐요? 나이브즈 아웃? 저 약간 고전 다시 보기? 오리엔탈 특급 살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빠져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겨울에 약간 따뜻하게 해놓고 옛날 막 그 밀실 살인 이런 거 보는데 좋죠. 재밌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오프닝은 조금 빡세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것만 보면 이거 설득의 기술처럼 일종의 화법에 대한 책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대한 저희가 옛날에 실제로 다른 의견 이런 책 다루기도 했잖아요.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계열의 책으로 오해를 하고 이 책을 펼쳐들기 시작했거든요. 전혀 아니었다는. 제목 봐봐. 맞아요. 그 오늘 오프닝에 질문이 3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요. No. 3개 다 노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이게 예스로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노가 출판사 너무 슬프다. 대문자 노로 바꿔버렸네. 생각보다는 좀 차가운 책이었고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는 너 페미아로 나왔지만 일종의 답정너 상태로 자기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게 결국 이 책이 던진 질문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료에게 말 걸기란 제목만 보면 오지가 말한 것처럼 뭐 직장생활 꿀팁, 처세술이라던가 스몰톡하는 법 그런 것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규정하는 동료는 그런 조금 좁은 의미, 내 직장 동료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처럼 완전히 좀 나랑 가까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도 아니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만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잘 살려면 서로가 잘 소통해야 되고 그러려면 잘 말해야 되는데 그 잘 말하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 잘 말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그거를 다루는 책입니다. 맞아요. 이 책의 저자인 박동수 작가가 철학서 편집자입니다. 네. 직업이 그러세요. 그래서 철학책을 만들어 온 입장에서 또 본인이 이제 독자로서 책을 읽는 입장에서 동료에게 말 걸기라는 주제에 적합한 책들을 소개해 주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러니까 철학서가 아니라 독서 에세이예요. 맞아요. 독서 에세이인데 이제 철학의 관점들이 좀 들어가 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읽어야 될 책 리스트 5-6권 올려놓고 지금 쭉 읽고 있어요. 여기서 소개된 책이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강추를 하고 총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 3사람이 함께 읽고 각각 한 챕터씩 뽑아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소개할 챕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경주로 되돌아가다. 경주. 그 경주입니다. 그 경주입니다, 여러분. 왜 되돌아갔으며? 아니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사람 둘이 제 옆에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감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디든지 자기가 태어나 자라온 고향과 아직 거기 남아있는 가족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하필이면은 가족과 내가 어떤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배경이 되게 달라. 그리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아주 공감하실 포인트가 많은 내용입니다. 독서 에세이라고 했잖아요. 이 챕터에서 소개되는 책은 크게 2개인데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랭스로 되돌아가다 라는 책이 먼저 주요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챕터의 제목이 경주로 되돌아가다인 이유는 박동수 작가가 TK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경주. 그리고 이현숙 작가의 여기서는 여기서만 가능한 이라는 한국 책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 작가가 떠나온 고향이 있고 거기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와 각각의 책의 저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는 건데 거의 괴리라기보다는 거의 정반대예요. 대립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공감할 만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보편성을 확보한 그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디디에 에리봉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어찌저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 교수, 지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 거칠게 말하면 좀 노동자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 좌파적인 정치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제 요즘 뭐 유럽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예 이걸로 이제 어머니를 소재로 최근에 또 책도 하나 더 나왔어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나의 어머니에 대하여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간극이 생긴 거예요. 또 이제 디디에 에리봉은 게이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원래 계급 배경과 별개로 원래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이었던 가족과 충돌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디디에 에리봉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은 내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게 내 가족인 거야. 그냥 아유 뭐 김치가 좋아요, 깍두기가 좋아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부정당해 버리는 이 상황, 이 상황 자체를 당사자로서 하지만 또한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보편성을 가진 서사로서 분석을 해내면서 이제 책을 쓴 게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책이고 상당히 여러 나라에 번역돼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좀 가족을 다룬 글이라고 하면은 좀 서정적인 코드, 아 뭔가 따뜻한 애틋하기도 하고 그런 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다른 접근이죠. 그래서 저도 이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읽었는데 지금 이 설명만 듣고 약간 나랑 공감 포인트 있다 하시는 분들은 랭스로 되돌아가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케이스로 소개되는 이현숙 작가님의 경우에도 경남의 이제 보수적인 동네, 김해, 진내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서사가 있습니다. 디디에 에리봉과 달리 근데 이현숙 작가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변수가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은 몰랐는데 흥미로웠어요, 되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랭스로 되돌아가기랑 똑같은 책이 한국 버전이겠거니 하며 이 책을 읽는데 둘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박동수 작가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남성의 경우에 가족은 되돌아간다는 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떤 중력처럼 자기한테 자꾸 자기가 특별히 나 적극적으로 되돌아가야지라고 안 해도 찾아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돌봄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성에게 좀 더 쏠려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아직 못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선택이냐 중력이냐라는 성별 변수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말하는 동료는 가족을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아까 앞서 제가 이제 동료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친밀했던 나의 가족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가족은 에이 손잘치고 말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챕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극우 지지자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때로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대체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반박하고 싶어진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TK 지역이 바로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극우 지지자는 우리 아빠는 친구도 안 되고 그렇게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나와 지향하는 바가 다른 하지만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를 적으로 삼을 것인가 동료로 삼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책의 초반이기 때문에 책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이 좀 더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만약에 적대하지 않고 동료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가족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보통은 저도 그런데 그냥 거짓을 씌우고 말아요. 아사무사 피해가지 않나요 보통은? 회피하고 그 얘기를 안 하죠. 아니면 안 해. 그렇지. 그냥 안 방 안에 해버려. 무슨 코끼리를 모른 척하듯이 정치 얘기하면 싸우잖아 이러면서 그냥 안 해버리고 암묵적으로 그냥 스타트 끊지 않기로 서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되죠. 직면하려고 하면은 살짝 거짓말 섞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해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을 하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정 가능성의 공동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즈마 히로키라는 일본 작가의 책을 인용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가족은 그냥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 원래 서로 다른 가족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합쳐진 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 가족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정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유동적인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동질적일 필요도 꼭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럴 거면 한 가족에서 그냥 한 친척들끼리 결혼하지. 그치. 그럼 필터 걸어서 다 똑같은 사람이랑만 결혼하고 그렇지. 사는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불일치의 상태를 끊임없이 다시 만드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불일치. 수준의 불일치. 서로 계속 뭔가를 쿨타임을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불일치가 어느 순간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결혼을 할 때든 뭐 다른 어떤 진로를 정할 때든 그게 이제 가족들 간의 의견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럼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 아니 일종의 교섭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해내는 게 이제 동료에게 말 걸기라는 책에서 되게 핵심적인 영역으로 꼽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회사에서 똑같지 않나요? 맞아. 나와 회사의 교집합을 계속 찾고 싶어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이 필요하고 대화가 결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어디서 막 회사 때려치고 싶다는 얘기를 막 하고 다녔대.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어떤 가 감히 우리 회사를 욕하면서 그러고 있어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걔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라고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경험과 판단을 했을까? 나는 우리 회사 다닐 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애정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욕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우리 아빠 원래 그래.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판단하고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기보다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거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끌어안을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공감했어요. 저. 근데 이제 이 대화가 필요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멋있게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제가 읽으실 분들을 위해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이 상황에 작용하는 어떤 수치심이라거나 이런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챕터의 끝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랭스는 어디인가? 다시 되돌아가야만 하는 그러나 말하기 어려운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이게 너무 묵직한 질문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떠나왔는데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정도로 좀 라이트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있다가 사랑에 대한 얘기도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방금 말한 그 지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겪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인내심도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 책 어딘가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쵸, 네. 그거는 꼭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 이 타인을 내가 진정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 이 타인과 직면해서 불편한 얘기를 끝까지 해내서 어떤 결론까지 가는 그거를 기꺼이 해야만 맞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살면서 쉽지 않아. 그거를 보통 피하고 살죠. 굳이 서로 힘든 얘기 하지 말자. 각자 삶도 힘든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해볼 만한데 없을 때 힘들어.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관계만 하죠.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진짜 친한 친구라면 할 텐데 보통은 조용히 페이드아웃해서 멀어지는 그치.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 때 그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 창업을 하고 싶어서 교육과정을 뭘 들었는데 거기 이제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교육생들. 근데 그 커뮤니티가 좀 특이했기도 했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 겪은 유니버설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환경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화 교육 받아서 사용하는 게 권장되고 모든 교육 과정이 이제 돌아가면서 속기 이제 제공을 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었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소셜 벤처 그냥 일반 벤처가 아니고 소셜 벤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무슨 태도에도 온도가 있다면 일정의 온도가 있다면 이 모임의 평균 온도가 제가 속한 어떤 모임보다 좀 따뜻했던 일단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그 소외되는 영역을 이제 사업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선 자체가 좀 다 따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모일 때도 되게 수평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되게 편안했긴 했는데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좀 떠나온 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진로를 창업보다는 취업으로 바꾸면서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게 세상을 살고 또 만나면 사업을 어떻게 또 만들어볼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들만큼 뜨겁지 않았고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자꾸 소외가 되니까 점점 그냥 그 모임 한 번도 안 나가게 시작하면서 이제 멀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조사도 서로 간신히 챙길 만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막 사업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과 뭔가 다른 길을 택했고 되게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따뜻한 공동체였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도 막 반겨줄 것 같은 거예요. 오랜만에 그치. 가도. 반갑다. 그런 공동체를 잃어버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 좀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의 나랑은 또 많이 거리가 멀어졌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네. 떠났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치, 아직 그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친가가 완전 TK 막 아. 강한 TK여가지고 저도 어릴 때 너무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는 게 싫은 거예요. 스스로 그 그치, 상태가 그치. 너무 맞아. 왜냐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저희 할머니도 뭐 세뱃돈도 막 남녀 따로 주고 약간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것들에 대한 제가 그러니까 한 10대가 됐을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속으로 막 증오하고 있는데 증오하기가 그치. 싫으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저를 너무 어리게 봐서 이제 대화의 상대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동등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로 봐줄 수 있게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정적인,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감정적인 어린 막내가 아니라 나 꽤나 똑똑하고 나 배울 만큼 나 배웠고요.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 그래서 어른이고요. 제가 막 할머니랑 막 아빠랑 큰아빠 앞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막 무슨 막 책 이런 거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막 허세를 부리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걸 제가 읽었는데 지역 간의 뭐 격차는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래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20대가 돼서 이제 아빠랑 그 친척들이랑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정말 쭉 들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맞아. 그 개인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갑자기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대화의 대상이 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노력했던 과정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랑이었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맞아요. 하고 싶었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제 후회하는 공동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성경 읽기 단톡방인데 원래 새해가 되면은 막 그래 뭐 나도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성경 1동은 또 해봐야지 이러면서 크리스찬트 그러면 새해 다짐 중에 꼭 들어있어요. 맞아요. 성경이 헬스장 등록하는 것처럼. 근데 영어학원 이런 마침 것처럼.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냥 인생이 성경인 막 사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성경 통독 단톡방을 본인이 아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다 모아서 넣어놓은 정말 꽤 규모가 커진 방이 있었는데 저한테 제 얘기를 듣더니 들어오라 하면서 룰도 막 엄청 길어요. 룰 있어.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하고 뭐 그 안에서 어떤 나눔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막 이렇게 한 달은 열심히 길겠다. 하다가 서로 막 축복해주고 뭐 서로 나누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을 뿐인데 너무 거들먹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거룩해?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이 나고 막 이거 막 오히려 이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서 제가 막 성경을 안 읽고 싶고 막 거기에 초대한 그럴 수 친구가 있죠. 너무 원망스럽고 쟤는 왜 저렇게 오지랖 부리면서 나를 여기다가 굳이다. 넣었지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생기고 나서 너무 조용히 행복하지. 나왔어요. 조용히 나가기 아주 그래도 현대인의 조용히 도구지. 나갔네. 근데 그 친구랑 지금도 이제 잘 지내는데 음. 이상하게 둘이 그거 나온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야지. 하고 있거든요. 안 해야지. 근데 제가 그냥 지금은 좀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 악의도 없었고 그냥 내가 내버려 뒀어도 됐고 그 친구한테 차라리 나는 이러이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이 가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떠오른다. 없게 돼버렸어. 왜냐면 새해가 되면서 또 다시 그 방 그렇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리크루팅. 예, 혼자서도 못 읽겠어서 그래서 거기를 네.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랭스로 되돌아가다까지는 아니어도 떠나온 무언가들.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노력했다면 어떡할까 라는 맞아요. 것들이 누군가에게 하나씩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챕터의 내용이 좀 교과서적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단지 이렇게 당위적으로 부르짖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편집자라고 했잖아요. 좀 지적인 자극과 되게 여러 책에서 나온 흥미로운 사례들을 버무려서 그래도 이런 건 해보면 어떨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작은 실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도로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베이스가 된 게 한겨레 21에 아래로부터의 철학이라는 박동수 작가가 쓰고 있는 연재가 있어요. 이 책 자체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출간 이후에도 지금도 연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3장을 읽으면서 무조건 이 장을 소개해야겠다라고 느꼈는데 제목이 말이 어긋나는 시대의 말 걸기
괄호를 벗기고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 들으셨을 때 괄호를 벗긴다는 게 뭘까? 내 말에서 괄호가 뭘까? 괄호가 있었나? 괄호 안엔 뭐가 그쵸?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떤 의미겠다라고는 짐작이 가실 텐데 이 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괄호를 벗기고 말한다는 건 타인의 언어에 나의 삶을 내주는 일이다. 더 좀 알쏭달쏭하죠? 설명 좀 해줘. 그리고 글을 통해 나의 언어를 재발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나의 편협한 관점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빌려서 나의 언어를 다시 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알듯 말듯한 말이죠. 근데 이 저자가 예시로 든, 그러니까 그 괄호를 벗겼던 그 예시가 아버지와의 대화 사례예요. 근데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랑 정치 얘기만 하면 항상 결국 싸움으로 끝났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져서 막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저자가 아버지한테 홧김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딱 무시를 한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그런 취지의 말을 약간 싸울 때 했었던 아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이런 책도 읽었어요라고. 맞아.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당신들은 책도 안 읽잖아. 맞아요. 내가 아, 똑똑해. 진짜 근데 이것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럼 문맹인 내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지금 어떤 괄호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건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친구의 삶도 충분히 존엄하다라고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깨달은 사실은 나는 내 말의 괄호 안에 이걸 담아놓고 있었구나. 나는 글을 읽는 사람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고 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대화를 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다라고 내가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 이거는 마치 극우 지지자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내가 미리 마음을 정해놓은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건 대화 불가능한 타자를 내가 미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 걸기를 시작부터 가로막는 되게 가장 큰 오류라고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저는 괄호라는 거는 결국 편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미 규정해버린 무엇, 내가 전제해버린 무엇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그런 게 없이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세계관이고 맞아요. 나의 그 말의 전제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나도 어딘가에선가 레퍼런스를 받아서 내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뽀로로를 보고 한글을 배웠냐 아니면 뭐 루니툰을 보고 이걸 배웠냐 이거에 따라서 어렸을 때 배운 그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철학자 지바 마사야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타자에게 점령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점령당해서 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점령이 있는지 누가 내 말을 점령했는지 내 안에 어떤 괄호가 있는지를 반드시 인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누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괄호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괄호가 들어있는 말을 해서 좀 폭력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남녀에 대한 괄호가 들어있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딱 기억나는 순간이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적는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선생님이 와서 이제 남자 짝꿍이랑 제가 있었는데 남자 짝꿍한테는 이런 직업을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막 대통령, 외교관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고 추천도 해줘. 과학자 이런 걸 왜냐면 공부 잘하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사실 제가 이 남자애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가정적인 그 가정 친화적인 직업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초등학교 막 3학년 이럴 때니까
근데 왜 얘는 대통령 해주시고 저는 안 해줘요? 돼요? 이렇게 나도 물어봤어요. 대통령. 네. 그래도 물어봐네. 근데 뭔가 그냥 궁금했어요, 진짜로. 뭔가 우리 둘의 차이가 있나 하고.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 왜냐면 그거는 엄마랑 같이 병행하기 좋은 직업이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되게 큰 전제가 돼가지고 여자는 엄마랑 같이 병행하기 좋은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꿈꿔야 되는구나 라는 과로를 가지고 제가 세상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죠. 그게 되게 2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그러면서 이젠 진짜 벗겨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뭔가 슬프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있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과로를 뭐 20년 동안 지속되온 그 과로를 이제 벗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해자였던 사건이 생각 딱 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제 언어가 뭔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거칠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성격도 말도 되게 이렇게 좀 정교하지 못했던 때였는데 누구나 그랬겠죠 아마? 근데 그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기억나는 장면이 딱 2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만. 하나는 다른 반 친구 하나가 저랑 원래 뭐 조금 친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되게 오래 살고 왔다라는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반 친구들도 있고 큰 소리로 야 그럼 너 짱깨냐 이런 거예요. 짱깨야 짱깨. 저는 근데 짱깨가 어떤 혐오적인 그치. 맥락과 몰라.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몰라. 나도 그냥 그랬어. 그냥 별칭 같은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중국인을 그렇죠. 따르게 부르는 어떤 좀 큰 소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어쨌든 중국에서 오래 살면서 당사자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의 같은 반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듣기를 짱깨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중국어에서 이런 뜻이 있고 상당히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편지로 이제 사과를 했죠.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다시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게 됐는데 다른 날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여고였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때 유행하던 무슨 머리끈이랑 이런 종류를 2-3개씩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그게 뭐 선물용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봉다리에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그 친구한테 야 너네 아버지 고무줄 공장 사장님이냐?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 제가 이 사건을 왜 2개를 다 얘기하냐면 그 짱깨 사건이랑은 좀 맥락이 다른 게 짱깨라는 단어는 되게 혐오 단어가 맞고 했지만 그 의미를 제가 모른 채 사용한 거고 반대로 이 고무줄 공장 사장님이냐에는 혐오적인 어떤 뉘앙스는 없지만 제가 그걸 사용하는 맥락에 나름의 약간 부정적인 맥락을 넣어서 얘기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나중에 네. 생각해보니까 놀리려고. 왠지 저는 진짜 다행히 그 친구가 우리 아빠 실제로 여기 이거 중요한 정보를 얘기를 안 했네. 이 친구가 너희 아빠 고무줄 공장 사장님이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응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다행히 이게 놀리는 것처럼 안 흘러갔어요. 다 실제였기 친구가 때문에. 대답을 잘했네. 잘했네. 뭐 눈치를 못 챈 거죠. 저의 어떤 짓궂은 이런 뉘앙스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이었어. 맞는데? 근데 사실 제가 표현을 너희 아버지 고무줄 공장 하시니? 뭐 사장님이시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고 그냥 평범한 정보 교환으로 끝났을 대화지만 저는 알잖아요. 마음속에 약간 어떤 친구가 고무줄 공장 사장님 딸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놀리는 뉘앙스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근데 이 예시 들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사실은 고무줄 공장 사장님이고 그 친구가 정말 유복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는 지금 들으면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이게 부잣집 딸내미라는 얘기잖아. 놀림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단어긴 한데 제 머릿속에서는 공장 사장님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맞아. 되게 멀고 맞아. 놀림의 대상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제 내면을 봤을 때.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짱깨 사건과 고무줄 공장 사건이 저한테는 약간 다른 결로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그 후로 제가 당사자성을 엄청 신경 쓰게 됐어요. 예를 들면 다 같이 뭐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제 친구가 열심히 자기가 탄 택시기사 욕을 하면서 싸다 봐서 이제 택시기사는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보편적으로 하는 그 택시에서 불쾌한 경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의 부모님이 만약 맞아. 택시 기사님이라면 맞아. 설령 실제 그 자리에 택시 기사님 자녀가 안 계시더라도 맞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맞아, 말을 하는 맞아. 습관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안전할 수 있으니까. 맞아. 본의 아니게 누군가 당사자성을 가진 누군가를 맞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신경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원래 그런 언어학의 그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가 사실 정답인데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언어의 그 실천적인 그 효과 엄청 중시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내 사상이. 그래서 되게 조심하게 됐어요. 그 두 저도- 사건을 토대로.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저도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뭐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그랬는지 누군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뭐 애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맞아. 애자. 어. 저도 우리 때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애자 쓰지. 같아 막 이러고. 그냥 장 그리고- 바보야처럼 썼는데. 그치. 그리고 그 타겟팅 돼서 별명이 애자인 애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폭력도 그런 오, 폭력이 말도 없어. 안 되는 맞아. 그런 근데 건데. 다행이라면 다행이랄지 그 친구는 진짜 교우관계가 좋고 약간 그 놀림을 잘 받아주 약간 그런 것도 있어. 탱커였구나. 실제로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긴 했어. 근데 그거를 그냥 걔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아니고 우리 반 학생 중에 누군가의 집에는 장애가 있는 맞아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그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서 야 진짜 야만과 폭력이었다. 어떻게 애자라는 말을. 저희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반에 제일 이제 말 안 듣는 소위 말하는 사고 뭉치 같은 친구들이 한 명 있잖아요. 막 담배 피고. 근데 그런 친구 한 명한테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잠을 자니까 이렇게 부모님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교사가. 그러니까 너 진짜 부모 없이 부모 자란 없이 것 자란 것 같다. 같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부모님 안 계셨고 아이고. 할머니랑만 지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다. 친구가 진짜로 무너진 거예요. 그 그치. 말에 막 진짜 엉엉 울면서 그리고 학교를 더 이상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너무 충격받았었고 막 어른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그치, 저렇게 그치. 하지? 이거에 되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생각하지만 나의 언어를 돌아보게 된다. 맞아요. 지금의 나의 언어를 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반성적으로 드네요.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온 사례도 아버지를 사실 비난하고 싶었는데 그 화살이 왜 그렇죠. 그 문맹인 그 친구한테 가서 꽂힌 그렇죠. 것을 아버지가 간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 좀 세게 안 한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지. 응. 많은 반성이 드는 상황입니다. 괜히 싸울 때는 좀 센 척하고 싶어서 말이 그리고 세게 나도 나와. 화나니까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아. 맞아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사실 근데 괄호를 다 벗길 순 없지만 내 말에 괄호가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내가 무슨 말 해놓고 이 말에 사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구나. 뭐 주말에는 재밌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그럴 거구나. 수도 있지. 이걸 약간 따져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어디 나가는 게 디폴트인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나는 집에 있는 게 디폴트인 사람인데 네. 뭐 그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게 많죠. 네. 반대로 다른 사람 괄호를 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저 말 말하는 거 뒤엔 보면. 어떤 게 있겠구나. 그게 추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파악할 때 그게 맞아. 중요하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 2, 3, 4장이 됐네요. 저는 4장 사랑과 돌봄은 왜 같은 말이 아닌가 라는 챕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또 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사랑을 빼놓고는 동료와 말하기를 논할 수 없죠. 맞아요. 이 장의 또 부제가 애정과 의존 사이라고 되어 맞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책들을 여러 권 이제 인용하면서 이 논의를 좀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 우는 나와 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책인데 이제 비장애인 애인과 함께한 삶과 사랑과 이별의 기록을 담담하게 이제 풀어낸 책인데 이거를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사랑과 돌봄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는 나와 우는 이유는 자기가 헤어진 장애인 그 애인 이름이 우였기 때문이죠. 우여서 이제 우는 중의적으로. 나 우는. 매끈매끈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매끈매끈한. 우는 나와 우는.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장애인인 애인과의 삶이 나오다 보니 돌봄이라는 사랑에 있어서 이들의 사랑에 있어서 돌봄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서 돌봄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음. 그리고 돌봄과 사랑이 같은 말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그렇죠. 알겠거든요, 저도. 네. 사랑과 돌봄은 당연히 똑같은 말이 아니지. 음. 하지만 밀접한 관계겠거니 하면서 이제 책을 펼쳐 들었고, 실제로 돌봄과 사랑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우는 나와 우는 같이 돌봄에 이렇게 압도되어서 그들의 관계의 어떤 변형까지 가져오는 이 과정에서 사랑과 돌봄은 서로 어떤 관계이며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얘기를 좀 고찰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바디우의 사랑 예찬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랑에 대해서 좀 정의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했는가도 짚어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바디우의 말을 인용을 하면 사랑은 이제 둘의 관점, 혼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둘의 공동의 관점에서 세상을 탐색하고 새롭게 재창조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게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본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느낌을 맞아요. 많이 느껴요. 뭐랄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보라색이 보라색이 되는 되는 게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히 빨강 파랑이 반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봄 얘기를 갖고 왔잖아요. 사랑을 이제 이어가고 지탱하는 거는 충실한 그 매일매일의 돌봄의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을 이제 기적적인 어떤 사건으로 딱 이렇게 번개 맞듯이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거나 혹은 중단되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발생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지만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돌봄이 사랑에 결정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디우가 둘의 관점으로 세상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 이 사람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만족과 만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돌봄의 행위들을 해야만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사실 아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 노력 없이 사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되게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거든요. 연인 관계만 봐도 그렇지. 매일매일 연락하고 챙겨주고 이런 과정 없이 사랑합니다 말로만 맞아요. 이제 한다는 건 얼마나 가짜인지. 공허하지. 아이돌 덕질도 앨범 한 장 안 사면 그게 사랑이 아니지. 저는 돈 쓰는 네. 것도 되게 중요하고 최소 생각해요. 스밍이라도 해라. 스밍이라도 해야지. 시간을 써라.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 혹은 돈 혹은 노력, 하여튼 맞아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쓰지 않고서 사랑이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그만큼 뭔가를 노력하지 주고 않아. 있지 않았구나. 이런 경험 저는 진짜 많거든요. 저도. 엄마 강아지 사줘 했는데 개똥은 엄마가 다 치우는 맞아. 그런 산책 식의 보고, 사람들. 뭐냐고 그게. 그건 소비지 어. 그냥. 최근에 제가 NCT 위시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진 적이 아. 있었어요. NCT 씨, 네. NCT 위시를 사랑한다고 한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거의 한 1년을 음. 외치고 다녔는데 여기저기 막 사진도 많이 나름 저장하고 뭐 라이크도 많이 누르고 스밍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는 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고 착취한 거다. 오. 그러니까 내가 착취까지 내가 보고 당신이 착취당한 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를 내가 그냥 투영해서 그런 인형이 되길 바랬던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연말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막 싫어요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왜?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한 NCT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 막 응원해주세요 하는 그 감정에 제가 전혀 공감을 못하고 아니 이런 거 하지 마. 아 진짜 왜 촌스럽게 이미지 떨어지게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컨트롤하고 싶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소비하는 어떤 그냥 이미지 그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 딱 깨달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회사 와서 막 했단 말이에요. 막 그거 보셨어요? 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치. 그것까지 하고. 품어야 사랑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제가 뭐 이런 컨셉에 뭐가 나오면 저는 절대 안 살 거예요. 불매. 네, 이런 식으로 돈도 안 써. 말을 했더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모두 하나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외국인 멤버들도 있고 나이가 어린 멤버들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뭐랄까 말을 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막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진짜 식었네. 근데 아 진짜. 원래 사실 그게
그들이 다 노력하는 순간인 거거든요. 외국에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품을 볼 때 제가 짜증이 나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저는 이 귀중한 휴식 시간에 내가 유튜브 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거 내가 눌러서 지금 봐주는데 이거밖에 못해? 근데 순간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건강하지 않다. 이거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잠시 쉬고 있어요. 이게 딱 그거잖아. 열애설 터졌을 때 스트럭 보내는 그 맞아. 심리잖아. 괘씸해 하고 완벽한 상품으로 존재해야지.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격차가 크다. 작년 요맘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막 작년 젊은 작가상 이런 거 할 때 그땐 약간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야 뭐 에너지 얘기하고 막 별 얘기 다 했어. 그때 그 젊은 풋풋한 그런 어린 느낌을 제가 그냥 사랑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 결핍을 투사한 걸 맞아요. 수도 있어. 제 환상을 투사한 거죠. 그렇구나. 저는 갑자기 아이돌 얘기하다가 뚝 떨어지려니까 좀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랑, 말로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대상은 없고 딱히 존재로서의 대상은 없고 행위로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있어. 근데 나도 마음속에 있어를 약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글쓰기의 기분은 글쓰기 위한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공감이다. 무조건이야. 근데 나의 제가 이제 데스크탑에 쓰는 투두리스트 메모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항상 있어요. 글쓰기 땡땡땡땡 글쓰기 개요짜기 뭐뭐뭐 쓰기 있는데 이거를 매주 토요일에 갖다 놔. 그다음에 토요일에 안 하고 지워서 일요일에 넣어.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그 다음 주 거 쓰거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넣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거의 애착 1년이야. 투두리스네.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제 메인 업무가 글쓰기던 시절이 있었고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리고 우리 회사 지금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PD 됐을 때도 주말 아침에 글쓰기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뭐 모여서 간단히 그냥 약간의 느슨한 침묵과 함께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수다 떨고 2시간, 3시간이고 자기 시간 되는 만큼 그 카페에 앉아서 같이 글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각자 집에서 하면은 안 모인다라고 하니까 강제로 카페에 만나는 거야. 또 느슨했어요. 되게 한 2-3명만 모여도 하자. 한 6명 있는 단톡방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끊겼거든요. 근데 그 뒤로 회복을 안 하고 손 들고 하실래요? 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모두 같은 마음인 거지. 나의 진짜. 주말 아침에 잘 때 너무 좋거든. 왜냐면 주말 오후나야 저녁에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 되거든. 그거 이걸 안 하고 엄청난 있어. 사랑이다, 그때는 엄청난 사랑이었던 그땐 것 사랑이었다고 같아. 생각해. 그리고 욕구도 되게 컸던 거지. 이걸 글로 풀. 그래서 막 SNS에 막 이런저런 글도 올리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다 주말 보니까 아침을 쓴다는 건 정말 사랑이다. 그렇지. 내가 주말 아침에 하는 게 사랑이지. 잠. 지금은 잠이다. 사랑하는데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튼 말로만 그랬다. 저도 비슷한데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했구나 느낀 게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재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뭐 이태원 그 사고 즈음이 오면 가서 이제 추모를 하기도 하고 내 돈을 써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그 콘텐츠도 많이 보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버지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각별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역에 계실 때도 취재도 많이 하고 그 모임에도 같이 교류를 많이 하기도 그쵸, 했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언젠간 저절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좀 생기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이제 원래 기도회라거나 그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만든 연극이라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일들 있으면 그걸 꾸준히 나가시고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이제 기념할 만한 날들에 더 아픔을 크게 겪곤 하잖아요. 그럴 때 열리는 또 이제 위로의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모친상이죠. 그래서 거기 세월호 유가족분이 조문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 세월호 유가족분한테 위로를 받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세월이 약간 짐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보내면서 부대꼈던 세월이 이만큼 쌓이면 그치.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그쵸. 근데 반대로 역으로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구나를 알았던 게 나한테는 철저하게 타자였거든요. 그 희생자 가족이라는 대상이 내가 언제나 위로를 나는 주는 사람이고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고 어떤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고
내 시간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반성이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 말할 때 시간을 안 쓰면 사랑이 아니라는 결론이 그때 딱 지었어요. 그쵸. 돈보다도 제 생각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같이 이제 부대끼지 않으면 좀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쵸. 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실천적으로 내 시간 써야겠다라는 그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돌아가 보면 사랑을 유지 보수하는 일에 돌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작업들이 들어가야만 이 사랑이 계속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 저자의 결혼 경험 맞아요. 기백노동에 재밌죠. 대해서 느낀 점들을 맞아. 풀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맞아요. 저의 지난 이제 결혼 생활과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점점 이 사랑이 의리의 느낌에 다가간다는 걸 느껴요. 실제로 그치. 그런 표현도 나오고 책에 의리와 도덕이다. 여기서 이제 모성의 얘기도 나오는데 모성이 아니라 의리와 도덕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랑과 돌봄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인내심을 들여서 매일의 그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돌봄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관념의 영역에 있던 그 사랑이 이제 두둥실이 이렇게 떠다니던 사랑이 정말 몸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체화가 되고 나를 이루는 나의 일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돌봄이 없이는 사랑을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또 이야기로 저는 읽었고요. 또 중요하게는 그럼 이 내용이 왜 동료에게 말 그치. 걸기라는 책에 있어야 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동료라는 범위가 좀 넓잖아요, 지금. 이 챕터에 한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삶을 같이 헤쳐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걸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이 사랑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지. 돌봄이라는 형태로.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느슨한 이제 사랑의 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동료나. 넓게 보면 좀 덜 친한 친구나 또 가깝게는 연인이나 가족과 같이 진한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필요한 그 노동, 그러니까 유지 보수 노동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꺼이 해야만 맞아요. 그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다. 아, 이거 맞아요. 증여 얘기할 때랑 겹치네. 그렇죠. 저는 기꺼이도 되게 기꺼이. 중요한 요소라고 중요하죠. 생각해요. 이게 꾸역꾸역 시켜서 한다라면 그것도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약간 수집하는 느낌이지, 그거는. 그렇죠. 관계를. 그거는 이제 대가의 개념 그치.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들여서 유지해 나가야만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 카톡 답장도 잘 하고 그래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결국 모든 게 진짜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도 마음의 여유 중요하죠. 네. 가정하면 아, 왜 그거 너무 체력에서 중요해. 나온단 말이 어. 이해가 되잖아요. 진짜. 그리고 그게 가능해질 때 더 충만하고 행복하다는 거를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사랑이 몸을 갖게 된다는 말 너무 좋네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박동수 작가의 동료에게 말 걸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로징 시간에는 책플릭스에 날아온 메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티파이에서 책플릭스를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지난 8월 대학 졸업 직후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서 걷는 것이 지루해질 무렵에 팟캐스트를 들어볼까 해서 우연히 책플릭스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호호. 사실 대학 졸업 전 취업을 해서 걱정 없이 순례길 걷기를 시작했지만 인생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한 달간의 순례 이후 저는 소속 없는 취준생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 집에서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기가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나름 여태껏 제 삶이 다채롭다고 자신했었는데 한국의 취준생과 다채로움은 반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저의 색깔을 잃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 저의 가장 큰 힐링 타임은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책플릭스 팟캐스트를 하나씩 청취하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와. 여태껏 많은 작품 리뷰를 올려주신 덕분에 끊임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저는 특히 PD님들의 코멘트에 공감하면서도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조용히 반론을 하면서 즐겼더니 더욱 풍성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가고 싶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와, 해피엔딩이라니. 순례길 위에서 청취했던 책플릭스를 앞으로 출퇴근길에서 청취하게 될 생각에 감회가 남다르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출퇴근길에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저 같은 찐팬 청취자들의 메일을 이미 많이 받으실 것 같지만 늘 책플릭스를 아끼고 응원하는 작은 구독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이게 좀 긴데 제가 원래 이렇게 소개할 때 많이 줄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연 자체가 하나의 아, 스토리여서 그러니까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전체 내용을 나누고 싶었어요. 일단 와. 취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저는 처음에는 첫 부분 읽을 때 와 산티아고 순례길 그러니까. 가서 책플릭스. 책플릭스를 들어 거기도 와, 취업도 하고 출세했다 우리. 와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또 어떤 반전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좌절을 한번 하신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될 사람이다라고 느낀 게 매일 이렇게 꾸준히 강아지 산책하기, 그래. 자소서 쓰기, 면접 준비하기, 책플릭스 듣기 그러니까요. 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강아지 산책하기. 원래 취준생이 원래 그래요. 강아지 잘 지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루틴은 중요해요. 저희 예전에 저희 경험 나눌 때도 아마 책디였나? 책디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취준생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산책밖에 없어서 맞아.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쌓아 가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이제 뭐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지금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취업에 성공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뭔가 지금의 시간이 뭔가 쌓여가고 있는 시간이다 맞아요.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가 아까 사랑이 돌봄을 통해서 몸을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구독자들이 혹은 청취자들이 몸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없거든. 근데 이런 써주시면 이런 돌봄의 메시지로 맞아요. 갑자기 몸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눈에 맞아요. 보이는 살아 것 숨쉬는 같아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막 저희가 새벽에 원고 쓰다가 이런 게 딱 날라오면 저는 도파민이 터지죠. 아 쓰자. 괜히 한다 그랬나? 이러면서 이번에도 쓰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에피소드 댓글이나 SNS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플릭스 계속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